비닐봉투 하나 들고 눈 오는 밤에 쫓겨나는 기분. 어떠세요? 어머니. 셔터줄을 잡은 채 내려다봤어요. 발밑에 웅크린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였어요. 입술은 터지고 무릎 위엔 검은 비닐봉투 하나. 지은아, 문 좀 열어줘. 5년 전 그 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눈 오는 밤, 현관 문 닫히는 소리. 그때 그 사람 목소리. 다시는 이 집 쪽으로 오지 마. 그 말을 이번엔 아들이 그대로 했더군요. 비닐봉투 쥐어주고 눈 오는 밤 현관 밖으로 밀어냈다고요. 자기 어머니를요. 저는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착해서가 아니에요. 이 노인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는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시는 분들께 오늘 작은 복 하나는 꼭 깃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래시장 골목에서 백반집을 하고 있어요. 저는 퇴근할 때 셔터 내리는 순간이 제일 좋아요. 오늘도 내 손으로 끝냈다 싶은 그 기분이요. 그 기분 하나로 다음날 또 새벽에 눈 뜨거든요. 그날도 그랬어요. 기름 닦고 가스 잠그고 불 내리고 셔터줄 잡으려는데 오른쪽 벽 아래에 누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취객인 줄 알았죠. 눈 오는 날엔 꼭 한 명씩 있거든요. 이런 날 골목에서 쓰러진 사람 보면 못 본 척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비키세요. 차갑게 말하고 셔터줄을 다시 잡으려는데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김정혜 씨였어요. 전 시어머니. 손님들 앞에서 제 밥그릇을 빼앗고 반찬 하나 더 집었다고 젓가락으로 손등을 치던 사람. 며느리는 많이 먹으면 집안 망한다고 입에 달고 살던 사람. 5년 전 눈 오는 밤 저를 현관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잠갔던 사람. 그 사람이 제 가게 벽 아래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코트는 해졌고 머리는 흐트러졌고 입술은 터져 있었어요. 무릎 위엔 검은 비닐봉투 하나가 올려져 있었죠. 그 봉투 보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아, 똑같이 당했구나. 지은아, 등골이 서늘했어요. 저를 늘 얘, 너라고 부르던 사람이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 목소리가 낯설어서 오히려 더 섬뜩했어요. 일주일만 채워주면 안 되겠니? 저는 바로 잘랐어요. 안 돼요. 갈 데가 없다. 그건 저랑 상관없어요. 진심으로 문 닫고 가고 싶었어요. 5년 동안 그 사람 생각을 얼마나 지워내며 살았는데 하필 이 골목에, 하필 이 셔터 앞에 나타난 건지. 그런데 그 사람이 몸을 숙이며 심하게 기침을 했어요. 손등 사이로 붉은 피가 비쳤습니다. 발이 멈췄어요. 동정심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건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러다 여기서 죽으면 내 가게가 난리 나겠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저는 결국 창고 문을 열었어요. 저는 그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일꾼이었어요. 결혼 첫날부터 그랬습니다. 짐 풀기도 전에 김정혜 씨가 부엌으로 저를 불렀어요. 앞치마를 내밀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우리 집 며느리는 아침 5시 전에 일어나. 남편 도시락 싸고 시어머니 국 데우고 마당 쓸고 나서 밥 먹는 거야. 네, 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거든요. 친척 모임이 있던 날, 제가 오전 내내 끓인 국을 상에 올렸어요. 사고를 우려서 만든 거였거든요. 나름 자신 있었어요. 김정혜 씨가 한 숟가락 뜨더니 그대로 뱉었어요. 소리가 났어요. 다들 봤어요. 너는 손맛이 아니라 독이 들었구나. 조용하게 말하는데 웃음기가 섞여 있었어요. 다들 잠깐 조용했다가 다시 웃음소리가 났어요.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벽을 보고 한참 서 있다가 국을 다시 끓였어요. 다시 상에 올렸어요. 그 집에서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뱉어도 다시 끓이는. 지금 그 사람이 제 창고에서 국이 짜다고 투덜댈 때마다 그날이 떠오르거든요. 뱉는 것도 짜다는 것도 언어였으니까요. 내가 아직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 추석 전날 밤이었어요. 오후 2시부터 자정 가까이까지 서 있었어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국 끓이고 상 차리고 손이 퉁퉁 부었어요. 겨우 찬밥에 국 말아 먹으려고 앉았는데 김정혜 씨가 젓가락으로 손등을 탁 쳤어요. 세게 쳤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많이 먹으면 집안 망해. 어머니, 저 오늘 아침부터 한 기도. 내가 일한 값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유세야? 옆에 있던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말 좀 들어. 괜히 말대꾸해서 일을 키우지 말고.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화장실에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소리 안 나게요. 결혼 3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자 김정혜 씨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어요. 검사하는 날 혼자 갔어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봤어요. 현관 들어서자마자 김정혜 씨가 제 얼굴을 보더니 이랬어요. 그래서 넌 또 뭘 못한다는 거니? 어머니,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자가 애도 못 낳으면 대체 뭐하러 시집을 와? 반박도 못했어요. 신발도 못 벗고 현관에 서 있었어요. 준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랑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피했어요. 그날 밤 부엌에 불도 안 켜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사라지면 이 집에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아침이 됐고 저는 또 밥을 했어요. 준호가 먼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야근이 잦아졌고 전화기를 뒤집어 놓는 버릇이 생겼어요. 코트 주머니에서 낯선 식당 영수증이 나왔어요. 날짜가 출장 간다던 일요일이었어요. 저는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저녁을 차렸어요. 손이 계속 떨렸어요. 며칠 뒤 준호가 밥상 앞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우리 그냥 정리하자. 다른 사람이 생겼어? 준호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게 대답이었죠. 이혼 서류를 접수하던 날 법원 계단 앞에 오수민이 서 있었어요. 준호보다 9살 어렸어요. 지은 씨,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어머니는 제가 챙길 테니 신경 끄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정혜 씨가 서류 봉투를 제 얼굴에 툭 던졌어요. 종이 모서리가 턱을 스쳤습니다. 너 같은 건 우리 집 애군이었어. 준호는 한숨을 쉬면서 이랬어요. 그냥 조용히 끝내자. 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줍지 않았어요. 등을 돌리고 걸었습니다. 그날 밤 눈이 왔어요. 비닐봉투 2개에 옷을 넣고 현관 앞에 섰는데 김정혜 씨가 문고리를 잡은 채 내려다봤어요. 다시는 이쪽 방향으로 오지 마. 그 말이 얼마나 오래 남았는지 지금도 가끔은 생각납니다. 저는 창고 문을 열었어요. 안 열어줄 수도 있었어요. 그게 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죠. 그런데 발이 먼저 움직였어요. 이유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창고는 좁아요. 가게 뒤편에 붙은 공간인데 박스랑 묵은 집기들 사이에 겨우 한 사람 누울 자리가 있어요. 낡은 전기장판 하나 펴놓고 창고에서 찾은 오래된 담요를 덮어줬어요. 냄새가 났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김정혜 씨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눈을 감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 방식이었죠. 받는 건 당연한 거고 고마운 건 없는 거예요. 저는 창고 문을 닫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셔터줄을 잡았다 놨다 하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한 거지? 그 생각이 맴돌았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한 것들을 저는 기억해요. 손등을 친 젓가락도, 국을 뱉던 날도, 비닐봉투를 건네던 날 밤도. 그런데 창고 문을 열어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그날 밤엔 저도 몰랐어요. 그래도 자리에 앉았어요. 앉아서 식은 국을 마셨어요.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김정혜 씨가 먼저 깨어 있었어요. 창고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국을 데워서 들고 갔어요. 아무 말 없이 앞에 놨어요. 김정혜 씨가 한 모금 마시더니 이랬어요. 짜네. 저는 국그릇을 다시 들고 일어서려다가 멈췄어요. 그 말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도 들었던 말이에요. 국이 짜다고 했더니 아직도 그 표정이네. 넌 변한 게 없구나. 저는 도로 앉았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준호 씨가 어머니를 내보냈어요? 김정혜 씨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 오는 날 밤에 봉투 하나 들려서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그 사람 손이요. 그래. 짧게 나왔어요. 그게 다였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다 녹아 있었어요. 어젯밤 온 게 남아있지 않았죠. 그냥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김정혜 씨가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가 좀 맞춰. 수민이가 잘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게 한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이 멈췄어요. 엄마가 좀 맞춰. 5년 전에 저한테 하던 말이었어요.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내가 좀 맞춰. 단어 하나만 바뀌었어요. 준호는 저한테 하던 말을 그대로 어머니한테 했던 거예요. 등이 서늘했어요. 그 사람은 바뀐 게 없었던 거예요. 단 한 글자도요. 상대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때는 제가 짐이었고 지금은 김정혜 씨가 짐이 된 거죠. 준호한테 불편한 사람은 누구든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니까요. 저는 국그릇을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창고 문을 나와서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가스 올리고 육수 꺼내고 파 다듬었어요. 손이 움직이는데 머릿속에선 그 말이 계속 돌았어요. 엄마가 좀 맞춰. 김정혜 씨한테 나중에 들었어요. 쫓겨나던 날 밤 문 앞에 서서 준호한테 말했다고요. 여기 내 집이야. 내가 어딜 나가? 준호가 문고리를 잡은 채 말했어요. 엄마 때문에 우리가 못 살아. 이게 무슨 소리야? 요양원 싫으면 나가세요. 그게 다였어요. 문이 닫혔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준호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다 다음 생각이 왔어요. 그럼 오수미는 지금 뭘 노리고 있는 걸까? 며칠이 지났어요. 김정혜 씨는 창고에 있으면서 조금씩 본색이 나왔어요. 처음엔 얌전했거든요. 쓸려온 사람처럼 조용했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자 달라지더라고요. 밥이 늦으면 창고 문을 두드렸어요. 국이 식었다고 돌려보냈어요. 밤에 골목이 시끄럽다고 저를 불렀어요. 담요가 얇다고 했고 전기장판 온도가 낮다고 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가게 일을 하면서 창고도 챙겼어요. 새벽 5시에 육수 올리고 오전 장사 끝나면 창고에 밥 들고 가고 오후 영업하면서 중간에 국 데워주고 마감하고 나서 이불 확인하고 그게 제 하루가 됐어요. 이 사람이 5년 전 제 하루를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은 이 사람이 제 하루에 다시 들어와 있었어요. 솔직히 화가 났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싶었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그 화를 어디다 쓰지도 못했어요. 쏟아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내보내려면 또 마음이 걸리고 단골 손님 한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사장님, 뒤에 누구 계세요? 지인이요. 그게 전부였어요. 속으로는 한심했어요. 제가 한심했어요. 이 사람한테 밥을 갖다 주고 있다는 게요. 근데 멈추지 않았어요. 닷새째 되던 날 저녁이었어요. 김정혜 씨가 창고에서 나와서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허락도 없이요. 테이블 하나에 앉더니 이랬어요. 여기 쌀쌀하네. 저는 행주를 내려놓고 김정혜 씨를 봤어요. 어머니, 여기 영업 중이에요. 손님도 없잖아. 마감하고 있어요. 나가라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김정혜 씨가 테이블 위에 팔을 올리고 앉은 채 말했어요. 너 아직 나한테 화났어? 그 말이 의외였어요. 저는 잠깐 봤어요. 그 얼굴을 5년 만에 제대로 봤어요. 주름이 늘었고 머리가 많이 셌어요. 그런데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아직 뭔가를 재고 있는 눈이었어요. 저를 보면서 상황을 계산하는 눈이요. 화는 없어요. 그냥 여기가 제 가게예요. 김정혜 씨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일어섰어요. 창고로 들어가면서 뒤를 한번 봤는데 표정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행주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랬째 되던 밤이었어요. 저는 가게를 닫고 창고에 이불을 가져다 주러 갔어요. 불이 켜져 있었는데 문 앞에서 전화 소리가 들렸어요. 멈췄어요. 김정혜 씨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전화기 너머였어요. 스피커가 켜져 있었거든요. 오수민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나이에 땅 쥐고 계시면 다 날려요. 저희가 관리해야죠. 판단이 흐려지실 때 나쁜 사람한테 이용당하면 어떡해요? 위임장만 써주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해요. 김정혜 씨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요양원도 알아봤어요. 거기가 훨씬 편하세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준호는 오빠는 저 믿고 맡겼어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야 해요. 오수민은 그렇게 말을 하고 전화가 끊어진 줄 알았나 봐요. 전화기 너머로 준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위임장 언제 받을 수 있어? 조금만 더 압박하면 돼. 갈 데 없으니까 결국 써? 공터만 넘어오면 바로 팔면 되는 거지? 응. 그냥 현금으로 정리하는 거야. 깔끔하게. 짧은 침묵이 있었어요. 근데 요양원 비용은? 거기서 나오면 되잖아. 그러려고 파는 거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한참을요. 저는 이불을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공터, 맞은편 빈 땅이요. 김정혜 씨 명의로 된 곳. 오수민이 위임장을 원한다는 것. 준호가 그 자리에 없다는 것. 다 연결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연결됐어요. 김정혜 씨가 이 골목에 나타난 게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가장 마지막에 기댈 곳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아직 위임장을 안 썼다는 것. 저는 창고 문을 열었어요. 김정혜 씨가 전화기를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표정이 없었어요. 저는 이불을 내려놓고 바닥에 앉았어요. 어머니, 그 공터 열어. 김정혜 씨가 시선을 피했어요. 위임장 쓰셨어요? 가지. 쓰실 거예요?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일어서면서 한마디만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창고 문을 닫고 가게로 돌아왔어요. 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고 셔터를 내렸어요.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준호는 저를 내쫓을 때 어머니 뒤에 숨었어요.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내가 맞추면 된다고 했죠. 지금 어머니를 내쫓을 때는 오수민 뒤에 숨어 있어요.
오수민이 힘드니까 어머니가 이해하면 된다고 했겠죠. 그 사람은 늘 그랬어요. 직접 서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자기는 한숨만 쉬면서 서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그 한숨이 이번엔 저한테 향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날 밤 가게 불 끄고 혼자 셔터 앞에 서 있었어요. 맞은편 공터가 보였어요. 그 땅이 어떻게 쓰일지, 누가 가져갈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이제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 5년 동안 혼자 버텼어요. 남의 일인 척하며 살았어요. 그게 제 방식이었죠. 그런데 그 창고 안에 지금 누가 있는지, 그 전화를 누가 들었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셔터를 다시 올렸어요. 창고 불이 아직 켜져 있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창고 문 앞을 지날 때마다 잠깐 멈추는 버릇이 생겼어요. 별 이유는 없어요. 그냥 멈추게 됐어요. 불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는 척 발소리를 늦추면서 귀를 기울이게 됐거든요. 그날 밤 들은 전화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공터, 위임장, 요양원. 세 단어가 돌아가면서 생각났어요. 잠들기 전에도 육수 올리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요. 저는 그냥 장사를 하면서 기다렸어요. 뭘 기다리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지켜봐야 한다는 감각이 있었어요. 김정혜 씨는 그 이후로 조용해졌어요. 밥을 갖다 줘도 별말이 없었어요. 국이 짜다는 말도 안 했어요. 먹고 나서 그릇을 문 앞에 내놓는 게 전부였거든요. 저는 그릇을 들고 들어오면서 창고 안을 잠깐 봤어요. 김정혜 씨는 담요를 반쯤 덮고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뭘 보는지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없는 골목이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이 가끔 이상하게 안쓰러웠어요. 안쓰럽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감정이 낯설었어요. 이 사람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밥은 계속 갖다 줬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창고 문을 열었더니 김정혜 씨가 없었어요. 없어요. 이불은 반듯하게 접혀 있었고 전기장판은 꺼져 있었어요. 제가 드린 슬리퍼 한 켤레가 문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그게 다였어요. 저는 창고 안을 한 번 더 봤어요. 구석까지 봤어요. 없었어요. 어디 가셨지? 그 생각이 먼저 났어요. 무서운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손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창고 문을 닫고 가게 앞을 둘러보고 골목 입구까지 나가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사라진 거였어요. 가게로 들어와서 장사 준비를 했어요. 육수 올리고 반찬 꺼내고 테이블 닦고 손이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다른 데 가 있었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저는 그냥 장사를 했어요. 단골 손님이 오면 밥을 줬고 국이 떨어지면 다시 끓였어요. 셔터를 올리고 내리는 게 반복됐어요. 아무 일도 없는 날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이상했어요. 준호한테서도 오수민한테서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보통 그 사람들이 조용할 때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때거든요. 저는 그걸 결혼 생활에서 배웠어요. 말이 없을수록 더 주의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점심이 막 끝날 무렵이었어요. 가게 문이 열렸어요. 준호였어요. 오수민도 같이 왔어요. 준호는 주위를 한번 훑어보더니 저를 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여기 있었지? 저는 행주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봤어요. 지금은 안 계세요. 어디 갔어? 모르겠어요. 오수민이 끼어들었어요. 지은 씨, 솔직하게 말해요. 어머니한테 뭔가 한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위임장 얘기 들으셨죠?
어머니 깨어서 뭔가 하신 거 아닌지 걱정이 돼서요. 깨어서 그 단어가 귀에 걸렸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요청한 적 없어요. 밥 드리고 잠자리 드린 게 전부예요. 그래도 위임장이 갑자기 어떻게? 저는 위임장이 뭔지도 몰랐어요. 지금도 어머니 어디 계신지 모르고요. 준호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지은아, 솔직하게 얘기하자. 어머니가 여기 있었다는 거 알아. 연락이 안 된다고. 혹시라도 어머니한테 이상한 거 시킨 거면 그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법적으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이 나왔는데 표정은 안 웃었어요. 준호 씨, 저한테 법 얘기를 할 자격이 있어요? 준호가 멈췄어요. 어머니한테 위임장 강요하고 요양원 얘기 꺼내고 눈 오는 날 밤에 내쫓은 건 누구예요? 오수민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건 저희 가족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는 가족이 아니니까요. 저는 가게 문을 열어서 잡고 있었어요. 나가주세요. 준호가 한 발 더 들어오려다가 오수민이 팔을 잡았어요. 오수민이 저를 한번 보더니 입술을 다물었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그게 의외였어요. 예전 같으면 저 사람들 앞에서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안 됐을 텐데, 목이 막히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나중에 혼자 앉아서 왜 그 말 못했지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이상하게 담담했어요. 아마 5년 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이 뭔가를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저한테 손에 입힌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눈을 보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증거가 없어요. 통화를 들었다고 했지만 녹음이 없어요. 공터 서류가 오더라도 준호와 오수민이 법적으로 뒤집으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마감 무렵이었어요. 창고 문 아래에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하얀 봉투, 반듯하게 올려진 거였어요. 저는 봉투를 들었어요. 안에 돈이 있었어요. 50만 원이었어요. 현금으로요. 그리고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손이 떨리면서 쓴 것 같은 글씨였거든요. 밥값이다. 이번엔 내가 먼저 버린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밥값, 50만 원이 밥값이라고요. 이번엔 내가 먼저 버린다.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봉투를 가게 서랍 안에 넣었어요. 종이는 따로 뒀어요. 이틀이 더 지났어요. 오전에 등기 한 통이 왔어요. 보낸 사람이 법무사 사무실이었어요. 저는 봉투를 뜯었어요. 공터 증여 관련 서류였습니다. 수중인이 한지은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 이름이요. 손이 떨렸어요. 다시 읽었어요. 2번 읽었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맞은편 공터를 저한테 증여한다는 서류였어요. 김정혜 씨 이름으로 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류 사이에 손글씨 종이가 한 장 더 있었어요. 변호사 박태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밑에 짧게 쓰여 있었어요. 내가 틀렸어. 사과는 못한다. 대신 저것들 숨통 끊어라. 저는 그 종이를 창가에 내려놓고 한참 바깥을 봤어요. 맑은 날이었어요. 맞은편 공터에 햇빛이 들어 있었어요. 그 땅이 이제 제 거였어요. 실감이 안 났어요. 그런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이게 동정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다른 계산인지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는 결론이 났어요. 저는 이미 공터 앞에 5년을 서 있었으니까요. 저는 국을 한 그릇 끓였어요.
혼자 앉아서 처음으로 끝까지 다 먹었어요. 먹고 나서 종이 2장을 나란히 놨어요. 밥값이다. 이번엔 내가 먼저 버린다. 내가 틀렸어. 사과는 못한다. 대신 저것들 숨통 끊어라. 저는 2장을 오래 봤습니다. 이 사람이 뭘 생각했는지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았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당하는 쪽이 아니라는 것. 저는 창밖을 봤어요. 공터가 보였어요. 그 땅 위에 뭘 세울지, 어떻게 쓸지 아직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정할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어요. 명함에 적힌 이름을 다시 봤어요. 박태우. 김정혜 씨가 남긴 종이에 있던 이름이었어요. 들어가도 되는 건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한테 무슨 말을 할 건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왔어요. 아침 장사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고 그대로 갔어요. 사무실은 작았어요. 책상 하나, 서류 더미, 창이 좁은 방이었어요. 박태우 씨는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손으로 앞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으세요. 저는 앉았어요. 박태우 씨가 서류 하나를 꺼내서 책상 위에 놨어요. 한지은 씨 맞죠? 네, 라고 했어요. 잠깐 봤어요. 서류를 봤다가 저를 봤다가 했어요. 그러더니 말했어요. 김정혜 씨는 1년 전부터 증여 대상을 한지은 씨로 지정해 두셨어요. 이번 일주일은 그 결정을 확인하러 오신 거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1년 전부터요. 박태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 내외가 공터 위임장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이랑 거의 같아요. 그때부터 김정혜 씨가 저한테 연락을 하셨거든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김정혜 씨가 저를 보면서 뭘 확인했는지 몰랐어요. 국이 짜다고 했고 창고에서 투덜댔고 가게 안으로 허락도 없이 들어왔어요. 그 모든 게 테스트였던 건지도 몰랐어요. 화가 나야 하는 건지 감사해야 하는 건지 둘 다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그 사람은 저를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지막 선택에 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저한테 젓가락을 들었던 손이 결국 제 이름에 도장을 찍었어요. 박태우 씨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지은 씨가 내쫓지 않았다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 저는 창밖을 봤어요.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그게 전부라는 게 이상하게 뭉클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했어요. 5년 동안 버텨온 게 그 한 가지 선택으로 이어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박태우 씨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준호 씨 쪽에서 이미 내용 증명 한 통 보냈어요. 증여 무효 주장이에요. 빠르게 대응하셔야 해요. 그 말에 등이 고추섰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박태우 씨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먼저 등기 접수 확인하고 오수민 씨가 어머니한테 요양원 압박하고 위임장 강요한 것 증거 있으면 다 모으세요. 통화 내역이든 문자든 직접 목격한 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르째 밤, 문 앞에서 들은 오수민 목소리. 요양원, 위임장, 준호는 힘들다는 말. 저는 그날 녹음을 안 했어요. 그게 아쉬웠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데 기억이 있었어요. 저는 다 들었어요. 박태우 씨 사무실을 나와서 골목으로 돌아왔어요. 가게 셔터를 올리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오전 내내 손을 움직이면서 생각했어요. 증거, 뭐가 있을까? 준호가 어머니한테 보낸 문자가 있을 수 있어요. 오수민이 요양원 상담한 기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준호 쪽에서 보낸 내용 증명 자체가 증거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공터 증여를 무효로 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기록이 됐거든요. 저는 점심 장사를 마치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박태우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통화를 직접 들었어요. 날짜랑 내용 정리해서 보낼게요. 박태우 씨한테서 바로 답이 왔어요. 좋아요. 진술서 형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날짜, 장소, 들은 내용 순서대로요. 저는 오후 장사를 마치고 가게 불을 다 끄고 나서 테이블에 앉았어요. 종이를 꺼냈어요. 볼펜을 들었어요. 이르째 밤, 가게 마감 후, 창고 앞 통로, 오수민이 스피커폰으로 통화 중,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저는 그날 들은 말을 순서대로 적었어요. 공터, 위임장, 요양원, 준호는 힘들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글씨가 반듯하지 않아도 됐어요. 사실이면 됐어요. 다 쓰고 나서 읽어봤어요. 이게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몰랐어요. 변호사가 어떻게 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뭔가를 제 손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5년 동안 저는 당한 것들을 그냥 삼켰어요. 혼자 부엌 어둠 속에서 삼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적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종이 2장이 채워졌어요. 앞면 뒷면 다 썼어요. 날짜, 장소, 오수민이 했던 말, 김정혜 씨의 반응, 전화가 끊기던 순간 하나씩 다 적었어요. 저는 그걸 다 증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어요. 박태우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오수민 씨 쪽에서 공터 증여 무효 소송 제기했어요. 예상했던 거예요. 이제 정식으로 대응해야 해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가게 셔터줄을 잡은 채 한참 서 있었어요. 소송? 그 말이 크게 느껴졌어요. 무거웠어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저는 셔터를 올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앞치마를 메고 가스를 켰어요. 육수를 올렸어요. 아침 5시에 나와서 마지막 손님 나갈 때까지 서 있는 게 5년이었어요. 그 5년이 지금 여기 있었어요. 그날 오전 장사가 끝나고 박태우 씨 사무실에 다시 갔어요. 서류를 검토했어요. 증여 시점, 김정혜 씨 의사 능력, 위임장 강요 정황. 박태우 씨가 하나씩 설명해 줬어요. 저는 메모를 했어요. 결혼할 때 준호한테 뭔가를 물어보는 것도 두려웠던 제가 이제는 변호사 앞에 앉아서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달라진 거죠. 조금씩이요. 박태우 씨가 말했어요. 불리한 게 있어요. 목격 진술만으론 약할 수 있어요. 추가 증거가 더 필요해요. 저는 메모를 멈추고 물었어요. 어떤 거요? 오수민 씨가 요양원 상담한 기록이요. 준호 씨가 어머니한테 보낸 문자요. 아니면 어머니 진술이요. 어머니 진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김정혜 씨가 어디 있는지 아직 몰랐어요. 사라진 뒤로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1년 전부터 계획했던 사람이라면 이미 뭔가를 준비해두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어머니가 뭔가 더 남겨놓으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박태우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있어요. 그래서 지은 씨한테 연락하라고 했을 거예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가게로 돌아와야 했어요. 오후 장사가 있었거든요. 걷는 내내 생각했어요. 이 싸움이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지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5년 동안 혼자 버텨왔어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은 서류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제 이름으로 된 진술서가 있었어요. 아직 이긴 게 아니에요. 소송은 오래 걸릴 거예요. 준호와 오수민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도 알아요. 그 사람들은 포기하는 법이 없거든요.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고 피해자인 척도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기다리는 쪽이 아니에요. 더 이상은요. 가게 셔터를 올렸어요. 오늘 하루도 제 손으로 끝낼 거예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저는 그날 아침에도 새벽 5시에 나왔어요. 손이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은 딴 데 가 있었어요. 박태호 씨한테서 전날 밤에 연락이 왔었거든요. 준호 씨 측 변호사가 정식으로 선임됐어요. 내용 증명에 이어 소송 준비 중이에요. 속도를 내야 해요. 속도. 저는 국을 저으면서 그 단어를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제 삶에서 속도를 낸 적이 있었나? 없었어요. 늘 느리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버텨왔거든요. 이제는 달라야 했어요. 사실 그날 아침에 이미 이상한 예감이 있었어요. 장사 준비를 하면서 손이 평소보다 빨랐어요. 뭔가 준비하는 것처럼 빨랐어요.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오전 장사를 시작하고 3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가게 문이 열렸어요. 준호였어요. 오수민도 옆에 있었어요. 단골 손님 2분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서빙을 하다가 멈췄어요. 2 사람이 들어온 걸 봤는데 다시 서빙을 했어요. 모른 척하기로 했거든요. 준호가 먼저 말했어요. 잠깐 얘기해야 해. 지금 영업 중이에요. 지은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아? 소송이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목소리가 컸어요. 손님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준호한테 낮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저 신고해요. 준호가 멈췄어요. 오수민이 팔을 잡았어요. 오수민이 나섰어요. 지은 씨, 우리 그냥 얘기하러 온 거잖아요. 왜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저는 손님 테이블로 돌아갔어요. 국을 더 드리겠냐고 여쭤봤어요. 손님 한 분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또 한 분은 저를 한번 보더니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계산하고 나가시면서 저를 보셨는데 표정이 안쓰러웠어요. 저는 웃어드렸어요. 2분 다 나가셨어요. 가게가 비었어요. 준호와 오수미는 문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그릇을 치우면서 말했어요.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준호가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어요. 공터 증여, 무효야. 어머니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어. 변호사도 그렇게 볼 거야. 그렇게 보면 재판에서 증명하면 되겠네요. 지은아, 이러다 내가 더 손해야. 변호사 비용 알아? 이 싸움 길어지면 내가 버텨? 그건 제가 판단할게요. 오수민이 끼어들었어요. 지은 씨,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가 그 공터 지은 씨한테 준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냥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으로 준 거라고요. 그게 법적으로 유효한 증여예요? 죄책감.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멈췄어요. 효력이 있는 말이었어요. 흔들릴 뻔했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어요. 죄책감이든 뭐든 어머니가 직접 결정하신 거예요. 그 결정을 무너뜨리려는 게 누구예요? 오수민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기나 해요? 우리가 다 챙겼거든요. 지은 씨는 이혼하고 나서 어머니 얼굴 한번 봤어요? 그 말이 귀에 꽂혔어요. 날카로웠어요. 맞는 말이기도 했어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김정혜 씨를 다시 본 적이 없었어요.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잘못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문 잠그고 내보내셨잖아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때 일이고, 그때 일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오수민이 일어섰어요.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지은 씨,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하는 거죠? 소송 걸리면 당신 돈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변호사 선임비에, 기간에, 혹시라도 지면 손해배상까지.
그 작은 백반집으로 감당이 돼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돈이 걱정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많이 걱정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 준호가 한마디 했어요. 지은아, 그냥 포기해. 어머니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소송 끝나면 공터도 원래대로 돌아와. 내가 뭘 얻겠어. 포기해. 그 말을 듣는데 무서운 게 아니라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았어요. 5년 동안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포기해. 맞춰. 참아. 그냥 넘어가. 저는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문을 잡은 채 말했어요. 너희 집 번호키 바뀐 거 모르지? 준호가 굳었어요. 어머니가 바꾸라고 하셨어. 공증까지 해놓으셨고. 오수민 얼굴이 달라졌어요. 이제 너희가 비닐봉투 들고 나갈 차례야. 조용해졌어요. 준호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오수민이 먼저 나갔어요. 준호가 저를 한번 보더니 따라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무서울 줄 알았는데 담담했어요. 그래도 손이 조금 떨렸어요. 그게 다였어요. 저는 그릇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고 오후 장사 준비를 했어요. 그날 오후에 단골 손님 한 분이 오셔서 괜찮으냐고 물어보셨어요. 아까 두 사람 때문에 불편하지 않았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분이 나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요. 오래 하세요. 저는 배웅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 말이 생각보다 오래 남았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후 장사가 끝날 무렵이었어요. 박태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준호 씨 측에서 새로운 주장을 냈어요. 김정혜 씨가 증여 당시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했어요. 빨리 오셔야 해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그대로 나갔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서류를 봤어요. 날짜가 이상했어요. 김정혜 씨가 공터 증여를 결정한 시점보다 2달 전 날짜였어요. 그 시점에 입원 기록은 없었어요. 저는 박태호 씨한테 말했어요. 이 날짜 이상해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근데 반박하려면 김정혜 씨 당시 다른 의료 기록이 필요해요.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아직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저는 서류를 들고 한참 봤어요. 누군가 이 서류를 만들었어요. 준비한 거였어요. 저한테 유리하게 흘러가자마자 바로 나온 거예요. 번호키 얘기를 한 게 이틀 전이었는데 이미 이 서류가 준비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앞서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박태호 씨가 말했어요. 지은 씨,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이 서류가 법원에 제출됐어요. 판사가 먼저 본 거예요. 우리가 반박 서류를 내기 전에 이미 인상이 생긴 거예요. 인상. 그 말이 무서웠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니 현재 상태 확인이 제일 급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1년 전부터 이 계획을 하셨다면 뭔가 다른 기록을 남겨두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골목으로 걸어왔어요. 맞은편 공터가 보였어요. 아까보다 그림자가 길어져 있었어요. 그 땅이 지금 법원 서류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게로 들어왔어요. 셔터를 올렸어요. 앞치마를 맸어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이길 수 있는 싸움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 다음에 다른 생각이 왔어요. 5년 전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 살았어요. 지금도 그거예요.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멈출 수 없다는 것. 저는 불을 올렸어요. 팔을 잡았어요. 다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박태우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찾아야 해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이 오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왔어요. 알아보고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국을 저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공터 위에 세운 건물 1층에서 백반집을 하고 있어요. 메뉴는 똑같아요. 육수 끓이고 반찬 4가지, 국 1그릇. 달라진 게 없죠. 그런데 창밖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좁은 골목 끝이 보였는데 지금은 제가 세운 건물이 보여요. 제 이름으로 된 건물이요. 소송은 작년 가을에 끝났어요. 준호와 오수민이 제출한 의사소견서는 날짜 조작이 밝혀지면서 증거에서 빠졌습니다. 김정혜 씨가 1년 전부터 남겨두었던 진술 녹취가 결정적이었어요. 어디선가 꼼꼼하게 준비해 두셨던 거죠. 공터 증여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준호와 오수민은 항소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둘이 그렇게 탐내던 건물 수익은 결국 한 푼도 못 가져갔어요. 건물이 다 올라가고 장사를 시작한 어느 날 오후였어요. 창밖으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어요. 준호였어요.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어요. 점퍼가 낡았고 어깨가 내려가 있었어요. 유리 너머로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봤어요. 준호가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더니 빠르게 사라졌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도 더 보지 않았어요. 서빙을 계속했어요. 김정혜 씨는 판결이 난 지 3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박태우 씨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 짧게, 조용히 알려주셨어요. 어느 요양원에서였는데 마지막까지 손에 뭔가를 쥐고 계셨다고 했어요. 가게 팜플렛이었어요. 새 건물 차린 뒤에 제가 골목에 돌린 거였는데 어디서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있었어요. 직접 오셨을 수도 있었겠죠.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그냥 그랬구나 싶었어요. 가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창고에 있던 마지막 날 아침이에요. 김정혜 씨가 떠나기 전에 두고 간 국그릇이 있었어요. 국물이 조금 남아 있었고 그 옆에 소금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손도 안 댄 소금이었어요. 국이 짜지 않았던 거예요. 짜다고 했는데 소금을 안 쳤어요. 저는 그 소금을 한참 봤어요.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그랬어요. 사과도 못하고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소금통만 꺼내서 옆에 뒀다가 안 쓰고 갔어요. 그게 그 사람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살아온 거구나 싶었어요. 그 방식이 저한테 오래 상처였어도 그 사람은 그게 전부였던 거죠. 저는 소금을 제자리에 넣고 그릇을 씻고 앞치마를 맸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나와요. 육수 올리고 파 다듬고 불판 닦고 달라진 건 창밖뿐이에요. 단골 손님들은 그대로고 국 맛도 그대로고 저도 그대로예요. 그냥 여기가 이제 제 자리가 됐어요. 뺏긴 게 아니라 만들어낸 자리요. 뱉어도 다시 끓이던 사람이 이제는 제 건물에서 국을 끓이고 있어요. 그게 제 이야기예요.